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어디까지 더 갈지 점쳐보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필요한 것은 펀더멘털 개선이겠죠. 반갑게도 이 추세 전환 예측에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OECD의 경기 선행지수 이 CLI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펀더멘털까지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오늘은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오늘 미국 증시 간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의 그 신입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아마 2개월 전에 맡은 이황선 맡은 우리 신인규 앵커가 아마 단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이게 맡은 지 한 1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방송 이끌어가는 서은영 PD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실리콘밸리의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김인혁 특파원이 갔는데요. 방송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청자분이 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자분을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이렇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이 잠시 후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 대체로 5%는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국내 증시에 그렇게 악재를 작용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그 물가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나오길 거로 이렇게 보이지만 주가에는 그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연 관심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사실 오늘부터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S&P 구성항목 500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예상이 4.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절대 수준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년 평균의 그 9.1%, 10년 평균의 6.9%는 하회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종목별로 특히 2분기 어닝 기업들 실적은 디커플링, 그 어느 시기보다 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이놈들 참고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2분기에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스트롱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익숙했던 이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업들 실적보다는 이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에 매크로 지표의 성장률에 더 주목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지금 매크로 장세다. 사실 1분기에 성장률이 확정치로 마이너스 0.5%거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보면 매크로 장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증시를 누적되어 온 이렇게 상태거든요. 근데 이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이 대체로 보면 한 3%까지는 가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라서 부담도 있긴 하고 차익 매물 이런 매물도 출회된 이런 상태입니다는 오늘 그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업종별 디커플링에서 코인에 관련된 이런 쪽이 지금 2차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과거 1차 때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서 국내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 이 코인과 관련된 주가의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이나 또 위험 자산 선호 형상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입니까?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 보면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쭤본다면 악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관세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주가 모습 보면 어제까지 세계 각종 주가 지수를 산출해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2% 정도 올랐습니다. 단연 한국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는 한 30% 정도 올라서 단연 돋보이고 있고요. 러시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남아공 순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관세에 가장 집중됐던 미국의 당사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 전전진행자가 이 버터플라이 팩터를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플 이펙트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부담이 컸습니다는 나스닥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행신을 시청자분이 다들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 관세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계 주가가 좋았을까 하는 측면, 더더구나 1분기의 성장률이 우리도 역성장, 미국도 역성장이 좋았을까? 돈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돈이 풍부하다. 그래서 입많은 악재도 이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의 힘을보다 한 3배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지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가가 좋았던 데는 펀더멘탈보다는 리퀴드 마켓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 유동성 장세에 되니까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지속해서 나갈 때에는 펀더멘탈 개선 여부가 사실 7월 이후 장세에서 가장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것과도 상반기 그다음 지금까지 상승이 가장 높았던 측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균형 성장률이 동시에 떨어진다. 경기 침체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높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저평가라든가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책 요인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요인에서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펀더멘털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정책 요인이 계속해서 받쳐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주가가 올라갈수록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 개선이 유독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본론으로 말씀대로 들어가 보죠. 세계 속의 한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마침내 코스피 지수가 정가 기준으로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만 하더라도 이 3,200이라는 숫자 예측해낸 증권사 없었죠? 네, 없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증권사의 민감한 사항이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제가 예. 모든 그 전망치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국내 증권사 연초에 올해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이게 밴드폭이 너무 커서 제가 평균치로 그 중간값으로 했습니다. 예. 중간값 한 겹의 예측치를 내놓은 기간의 평균치를 보니까 2,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상단 최고 높은 치로 3,000 이상 넘을까 할 거로 보는 증권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과 관련된 ETF 상품들을 수수료 제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미국 증시를 강조한 데다 4월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상호 간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한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추천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4월 증시의 한국 증시 이거 가장 또 미국 증시가 4월 증시에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중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에 장중에는 3,200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는 종가 기준으로 어제 3,200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속속 상향 수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극과 극이다.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극과 극이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첫 줄의 내용은 하나증권과 미래에셋증은 수차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3,000 도달하는 후에 증권사의 코스피 평균치가 3,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반년 만에 코스피 평균치가 한 900포인트 정도 상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다. 그렇죠. 많이 조정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예측인가? 이런 소리도 나올 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선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칼라데로 보면 굉장히 세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의 이렇게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믿고 참고해야 할 국내 분석기관들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태 이렇게 보면 지금 사태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한국경제 2017년 컨퍼런스에서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얘기했던 하이퍼 언서턴티 시대, 초불확실성 시대 이게 이제 그들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행이라든가 각종 예측 기법이 맞지 않은 뉴노멀 소사이티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니까 시청자분의 새롭게 보이는 익숙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항상 뭐냐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불확실성이 높다 하더라도 예측은 3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3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예측의 기본 역할인 투자자, 경제주체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건,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 추세는 맞아야 됩니다. 상향을 했다가 하향으로 돌아서면 이 경영력가니까 투자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정 추세에서는 이렇게 사실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수전 전망치는 직전 전망치에 대비해서 10% 이상은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치 대비해서 전망치가 절대오치라 그러는데 통계오차상 이건 30%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예측이 투자자의 안내판 역할을 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예측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 직전에 우리 경제 전문 작가인 이 작가랑 같이 얘기할 때 일반인 예측과 뭐가 다른 거냐 예. 하는 이거는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작가는 경제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원고를 같이 상의하면서 일반인과 뭐가 다르냐 시청자분 거기에 대한 답은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역으로 앞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분석기관들의 분석들을 더 신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니까 투자자분들뿐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이 IB 기관, 증권사 관계자분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매년 예측 내놓을 때 보면은 주가 수준뿐 아니라 전망에 필요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 근거들이 사실 동어반복된다 이런 점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측에 있어서는 경제 현실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니까 이 현실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림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실현국께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러나 이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행국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청자 여러분께 이게 말씀드리는데요. 개선 차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차원에서.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루미니 파버의 7대 함정이라는 예측할 때 자주 얘기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트렌드 분석의 함정, 요 차트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모델 분석의 함정입니다. 쭉 그리면 더 갈 거겠죠? 떨어지면 더 갈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심리 편향 함정. 예를 들어서 남이 이렇게 예측하면 나도 이렇게 예측해야 돼. 나중에 책임이 없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고정관념 한정. 내가 직전에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바꾸면 시청자분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비판의식. 그다음에 자기 확신한식. 야, 내가 이렇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예측한데 날 따를 사람이 있느냐 하는 이런 자기과신 함직. 기억력의 함정,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항상 스타카토식으로 이렇게 절연절연 나가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전 기억력의 함정에 빠져서 예측치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중앙의 압력, 이건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거 확인 압력, 차트 분석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함정은 증시가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가에서 보면 비교적 비관론 얘기하고 비관론의 시청자분의 클릭수가 유튜브 클릭수가 더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자극적으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예측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보면 이러한 어제 이 방송을 위해서 많은 시청자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주가 예측은 사실 안내판 역할을 하면 앞으로의 미지의 세계를 좀 예측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주가 흐름에 민감하게 따라간다. 그러면 예측이 선행이냐 후행이냐 후행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가 예측에 대해서는 사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토대로 해서 사실 아마 신용증권의 이렇게 지금 리서치 센터장이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책임의식을 갖고 틀렸으면 틀린 대로 예. 과감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 분의 이름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이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시기에 이렇게 쉽게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학균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이요? 이 이름은 언급해도 됩니다. 네네, 잘 예, 어울리시는 예, 예. 거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측이 틀리면 예측이 틀린 대로 아주 소명의식을 갖고 틀렸습니다. 를 반성호태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시장에 더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주가 예측이 어려우면 예측치를 내놓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각종 수수료를 받는 것은 거기에 사회적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예측 자본시장에 선준하는 금융당국이 합니까? 금태업이 합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증권사들이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수수료 받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예측이 어렵다, 틀리기 어렵다, 내 자존심 상한다, 예측치 내려주지 말아라. 리스센터, V형센터다, 영업부서를 다 옮겨라.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선도에 누가 하겠습니까? 금융당국이 하겠습니까? 금투협이 하겠습니까? 국내 1등 증권사들이 해줘야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가 예측이 이렇게 공식적인 주가 예측은 발표하지 않는다. 이거는 더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 요약하면 분석 전망이라는 거는 정부의 목마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판이고, 그러려면 이 전망이 후행하면 안 되는데 왜 한국에선 전망이 후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정들 살펴봤고, 그러면 가장 잘하는 곳들은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가 수준 자체를 예측하는 기관은 시장에 참여해서 그때그때의 소위 제가 이제 빅샷이 아니라 빅마우스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주식 투자 경제 주체들의 경제 전망과 주가 전망, 추세 전망이 중요하다. 저점만 잘 알려주면 주식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사고. 예. 그다음에 정점만 잘 알려주면 그기 전에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분 흥사에 사서 7분 흥사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예측하면 주가의 성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 수준에 뭉벨 필요를 하지 않고 추세 전환을 예측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서는 교차 상관이라든가 마이크로 스위치 모델이라든가 다 하나 중요한 내용이고 대원 과정에서 한 학기 강의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F 때 예측치를 더 못 치러서 CVI 기업 취업 지수다. 그다음에 OECD의 CLI 이건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에크리의 큐브 방식, 사이클 큐브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국면 전환의 코로나 사태에 가장 정확하다는 국면이 OECD의 컴퍼 리딩 인덱스 경기 선행 지수보다는 저는 컴퍼지트 복합 선행 지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복합 선행 지수로 향후에 6에서 9개월 후에 경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예. 그러면 향후 6에서 9개월 후에 경기에 이렇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선행격이니까 주식에 매도할 건지 매수할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 회원국들의 평균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분기에 아주 않고 세계 증시가 전부 2분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증시도 대부분 4월 중순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 7범위에 2월 달은 한 14%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다 세계 증시가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국 같은 거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친증시 정책과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현 정부의 경기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의 중에서도 지난 1분기의 평균치가 저점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는 우리의 6월 달에 OECD의 컴페어 리딩 인덱스는 101.8입니다. 100을 상회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트럼프 관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가 시원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코리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아카데믹하게 가보죠. 이 증시의 앞일을 예측하는 방법 가운데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 경제 사이클 큐브 방식, 사실 저도 조금은 생소한데 이거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모델에 따르면 3분기 한국 증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기관이 페드의 포브스가 아닙니다. 지금 페드에서 나오는
셉에서 보면 물가라든가 성장률 전망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예. 하향조정폭 상향률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이 에커리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나오는 사이클 큐브 방식이 굉장히 예측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그 변수들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노멀 변수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물처럼 즉시는 생물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흥국께서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 높으니까 오늘 어떻게 돼서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냐 이렇게 파란색 넥타이냐 검은색 넥타이 때는 영향을 그런 만큼 생물처럼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생물체를 사이클 큐브 시청자 여러분이 사이클 큐브 아시죠? 이건 맞추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시간 관계상 오늘 뒤쪽에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시를 재구성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세 경기 차원, 1차원, 2차원 실적, 그 다음에 3차원 유동성 이런 측면을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세 경기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주요 예측 기관들이 세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원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이렇게 실적 보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동성. 3분기에 페드도 그렇습니다는 세계 국가들이 다시 피봇이 재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가 흐름은 하락했다 높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린 추세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도 강세정이 되고 한국도 그때마다 차익 실현에서 악재가 나올 때는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코리안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측면도 바로 사이클 큐브 방식에 의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괜찮다는 것도 이렇게 관련해서 이 근거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좀 스튜피드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경기 사이클 모델에 혹시 한 국가의 정책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요인이 됩니까? 네, 정책은 그렇습니다. 정책은 향후에 지금 재정 정책은 향후의 시차상 보면 3개월 후에 이렇게 경기 펀더멘탈 개선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은 9개월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 방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정책 요인이 되고 지금은 시장 경제보다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통수권자의 영향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요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이 개선된다 하는 것도 확인될 때까지는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요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 상법 개정 문제에서 지금 현 정부가 긍정적으로 특히 외국인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항상 이것을 갖고 오너들이든가 뭔가 자기의 과세를 부리는데 이것이 이기적 관점에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년에 반드시 소각해야 된다. 이건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상장에서 PDR이 0.8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면 이 비상장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니까 신진대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규제 방식이 지금 파지티브 방식에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말고 네거티브 방식에서 웬만하면 열어두라 미국식으로. 그래서 상장된 후에 상장에 대한 매력을 이렇게 증대시킬 것을 이렇게 해서 정부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반드시 세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굉장히 순차적으로 좋은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세법 개정인데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코스피 5천을 도달하기 위해선 지금은 현행 보면 금융종합과세에서 이게 배당채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로 편집돼서 사실 배당의 분리과세에 대한 장점이 이렇게 희석되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같은 건 완전히 분리소득을 해서 현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스피 5천 가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대주 조건입니다. 현행 대주 조건이 50억인데 이것을 10억으로 낮춰야 된다. 이거는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5천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주 조건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답니다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당 분리 소득을 추진한 이후에 코스피가 5천에 도달한다 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도 만약에 그때의 소득 간의 양분화가 심해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예지비 곡선 함정에
빠진다 이런 우려가 돼 있을 때는 대주 요건을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의해서 대주 요건을 현행성으로 넣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